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국정감사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격적인 본선 준비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오늘 YTN에서 열리는 두 번째 1대1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에는 실패했습니다. 3단 로켓 엔진이 계획보다 빨리 꺼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내년 5월 실제 위성을 싣고 2차 발사에 나섭니다. 누리호 발사는 모든 과정이 순수 우리 기업과 연구소의 기술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우주 개발 역량 확충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1,300여 명이 새롭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 확산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추운 날씨와 일상 회복으로 인한 긴장감 완화가 겹치면서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이외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완화 초안은 오는 25일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2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네, 다만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700억여 원을 받거나 또 받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됐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 가운데 첫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와 8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엔 어떻게 기재될지 관심이었는데 뇌물 관련 혐의만 우선 적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먼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남욱 정영학 부동산업자 정모 씨가 돈을 나눠냈고 남 변호사가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다만 애초에 적용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을 이틀 연속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자간 대질 조사를 벌이면서 정영학 녹취 파일을 들려주는 등 기소 직전까지 사실관계 규명을 통한 유 전 본부장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대질 조사 어떤 부분 말씀하셨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700억 원 약정설 나오는데 여기 뭐 이행방안까지 논의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요, 그럼 오늘 혹시 대질 조사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대질 조사 혼나셨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농담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과 함께 공범 관계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해 추가 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동안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빠져서 비판이 일교됐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측근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곽 의원의 아들을 어제 처음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화재청 소속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서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는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이 백현동 사업 역시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 맞서면서 국감 후반부 역시 대장동 국감이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들어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곳인데 녹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처럼 백현동 사업에서도 32억 원을 투자한 부동산업자 부부가 무려 7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은 100%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해줘놓고 중간에 또 조건을 바꿔서 허가 변경을 해줍니다. 백현동 수익률은 아까 앞에 대장동보다 보니까 좀 너무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무려 2000%의 수익을. 같은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백현동 개발 과정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 구조가 대장동 그 개발업자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대통령 주재회의의 지시사항이에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잘 매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없이도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대장동 공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출자자이며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조차 모르게 이 제3순위 이 우선수익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 제3순위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5,300억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화천대유의 핵심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역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에 있어서 답을 하는 핵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갔는지를 명백히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저는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그야말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까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들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진실에 다가가진 못한 채 정쟁만 남겼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폭력조직원 변호에 대해서 조폭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조직폭력 유죄 판결 이후에도 같은 사람을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7년 3월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후보는 이후 2명 가운데 행동대원 김모 씨가 위증 교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한 차례 더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의뢰인이 스스로 조폭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신뢰하는 게 타당한 만큼 피의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주당의 상징적 장소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준비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우선 오늘 오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5.18 묘역에 참배합니다. 오후엔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옮겨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다급히 호남을 찾아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윤 전 총장의 대처가 늦었고 지도부 안에서 또 다른 전두환 두둔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이 비판을 받자 위임 정치를 벤치마킹하자는 뜻이었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발언 이틀 만에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당 지도부는 물론 캠프 안에서도 사과의 필요성을 설득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이 사과가 맞느냐, 대립구도를 자극한 구태 정치다. 역사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당내 대선 주자들의 비판은 계속됐고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경제적 번영이 굉장했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개성을 해야 될 정권입니까? 그건 아니죠.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며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급히 호남을 찾아 당은 전두환 씨의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모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5.18과 12.12를 제외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지만 정작 지도부 회의에선 전두환 씨를 감싸는 것을 넘어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결국 윤 전 총장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이른바 깐부, 동지를 맺은 거냐고 맹폭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만 김 최고위원도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다 유감 표명이 늦어진 데다 섣부른 두둔 발언까지 더해지며 전두환 옹호 파문은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과거 광주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캠프 인사를 영입 당일날 해촉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어제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한 주동식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해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주 당협위원장이 본인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될까 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오후 YTN에서 두 번째 1대1 토론을 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지사는 홍준표 의원과 맞붙는데요. 맞소 토론인 만큼 합동 토론회보다 더욱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YTN 상암 뉴스케어 미디어 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토론 세트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 4사람이 짝을 지어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1라운드는 유승민 전 의원 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며 몸싸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판으로 가면서 관계는 조금 개선됐지만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 토론 실력이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를 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1대1 맞수 토론에선 정책통 유승민 대 대범한 윤석열의 한치 양보 없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2라운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 홍준표 의원입니다. 전곡을 찌르면서도 톡톡 튀는 질문이 원희룡 전 지사의 특기라면 어떤 질문도 여유롭게 소화해내는 경륜은 홍준표 의원의 장점입니다.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베네수엘라고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질문을 대통령 하겠다고. 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 서로를 꼽으면서도 잽을 날렸더니 쓰러졌다, 강론에만 강하다 등 장외전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맞수 토론이 진행되는 YTN 세트는 토론 링에서 싸운다는 콘셉트로 구성됐습니다. 남은 발언 시간은 후보 자리 뒤편에 설치된 LED 점등을 통해 공개해 한층 긴장감을 높이게 됩니다. 토론 시간이 다가오면 이곳 YTN 뉴스케어 앞에 지지자들도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투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의 선두자리 선점이냐,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의 반전이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담긴 로켓의 힘으로 고도 700km까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다만 목표했던 대로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진 못했습니다. 마지막 3단 로켓 연소 시간이 46초 부족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가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발사 당일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누리호 주변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내부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리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고층풍 때문에 발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된 발사 시각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의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발사체 상태를 다시 점검한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반 발사 시각을 처음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정각,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에서 밝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로호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한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목표인 고도 700km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30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마친 결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엔진 클러스터링과 단 분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 진짜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드넓은 우주를 오롯이 우리 힘으로 탐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누리호 발사가 완벽하게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건 3단 로켓에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발사체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하고 걱정했던 1단 로켓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내년 5월 두 번째 도전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 지난 2018년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된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1단으로 사용합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이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진 4개를 클러스팅 하는데 그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발사체 자세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실패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단과 2단 로켓은 연수와 분리 모두 시원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3단에서 발생했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예정했던 연소 시간보다 46초나 덜 타고 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탄력을 받아 초속 7.5km의 속도로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부 원인과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및 내부진들의 검토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7톤 엔진은 75톤 엔진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는 완벽한 상태의 누리호로 미완이 아닌 완성된 발사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를 실패나 좌절 대신 절반 또는 미완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발사체를 우주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력은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우주로 향했던 누리호에는 모두 37만 개나 되는 부품이 장착됐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액체 엔진의 설계와 제작뿐 아니라 추진기관 시험 설비와 종합 연소시험 시설도 국산화했고 모든 검증 과정도 직접 수행했습니다. 최종 우주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는 핵심 운송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땀의 결실로 위성 항법 시스템 GPS를 대체할 독자 서비스 개발은 물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5G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누리호 발사로 얻은 지식과 첨단 기술은 앞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확산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하 183도 이하의 저온부터 3000도 이상의 고온까지 견딘 누리호의 엔진 기술은 극저온 LNG 운송용 선박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항공과 전자, 통신, 소재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적으로도 부가가치를 하고 우리 산업체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점유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우주 발사체 기술 고도화는 물론 우주 전담 조직 신설과 투자 확대, 제도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이제 10년 넘는 노력의 성과는 확인됐습니다. 이제 정교함을 더해서 위성을 궤도에만 안착시키면 됩니다. 이후 달 탐사라는 목표로 향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로 우주센터로 내려가 누리호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누리호가 지축을 흔들며 우주로 향하는 순간엔 박수를 치며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로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발사 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며 완전 성공까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위로 대신 존경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 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정부의 흔들림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 3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에는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 꿈을 이룰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15주 만에 처음으로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앞으로 추운 날씨와 접종자의 면역도 저하, 또 일상 회복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가 위험 요소라면서 긴장감을 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명 줄어 1,441명입니다.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4차 대유행 초반인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1,5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 주말까지 급증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확산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유리한 동절기,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습니다. 또한 접종 일정상 앞서서 접종받은 분들의 면역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를 통해 유행이 확산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이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싱가포르나 영국 등 사례에서 보듯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정해진 바고 거기에 따라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은 다만 방역 상황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해도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00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에 접어든 다음 달 말에도 1,600명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낙관적인 예측이 적중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56명보다 112명이 더 많았지만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144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81.9%인 1,121명, 비수도권은 18.1%인 247명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전환 이후 시행할 방역 의료 분야 대응 체계 정보 초안을 공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역 의료분과 중심의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 방안 등 방역 의료 분야 시안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전체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율은 67.4%입니다. 접종 완료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2차 예약일에 접종하지 못했다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67.4%입니다. 1차 접종률 79%를 고려하면 접종 간격을 두고 대부분 2차 접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부 2차 접종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1차 접종자의 0.6%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이상 반응이 나타나셨던 분들은 2차 접종 시에 과도한 이상 반응을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1차 접종 뒤 자동 예약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약일을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자녀 백신을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2차 접종을 예약일에 받지 못한 대상자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얀센 접종자는 6개월 간격을 두고 mRNA 백신을 추가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을 맞은 18살 이상 전원에게 접종일 기준 2달 뒤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얀센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FDA 추가 접종 승인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얀센을 포함한 다른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기간에 16세 이상 10,000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시험 참가 전 2차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접종받았고 평균 연령은 53살이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을 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네,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동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28일부터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미 봉쇄가 시작된 국가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20일 하루에만 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적인 직장 봉쇄를 승인한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는 28일부터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동유럽의 라트비아는 21일부터 봉쇄가 시작돼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출근이나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Kāpēc? Kāpēc mēs nevaram būt starp Eiropas valstīm, starp Skandināvijas, starp to? Nu, man gribētos, ja? Bet acīm redzot, mēs neesam vēl izauguši līdz.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러시아계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의 접종률은 평균 62%나 되지만 러시아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백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주로 동유럽의 옛 공산권에서 더 심각합니다. 라트비아를 비롯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냉전 시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들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자고 짬짬이한 사실이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관에게서 수사 정보까지 빼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수십 명씩 모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공유하고 수수료도 높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한 짬짬이를 위해 엄격한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즉 매물 공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수료도 법정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비싼 가입비에다 회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야 했지만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70여 명까지 회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회원들의 공동 중개망 접근을 원천 차단한 채 내부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담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조직적 담합 정황을 확인해 공인중개사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2년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7,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은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도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부동산 중개담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뒤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과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로 데뷔한 하이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최근엔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게재하는 플랫폼 업체와 출판사에서 이중으로 떼이는 수수료 탓에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40에서 45% 정도를 먼저 떼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서 이제 에이전시랑 작가가 나누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버는 수익은 해봤자 20만 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 최근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작가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출판사인 에이전시를 통해 작가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가들은 플랫폼에 한 번, 에이전시에 또 한 번 수수료를 떼인다고 호소합니다. 정산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작가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권수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근거되는 부분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인가 보다. 이에 대해 네이버나 카카오 측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산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정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작가님들도 본인이 이 작품이 어떻게 얼마나 팔렸고 그거의 상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서 공개 의무화를 하는 등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인 정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든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도 가을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5.9도로 공기가 무척 차갑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오는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이 동반되며 매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5.9도, 대전 4.4도, 대구 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아침 신문 일면은 모두 누리호입니다. 한국일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비행은 성공했지만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많은 과제를 남기기는 했지만 모처럼 국민이 환호한 15분의 리허설이었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위성을 원하는 곳에 보내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했다며 모자란 46초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인데,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 중국, 러시아만큼 미국의 위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하던 환자가 병원에 긴급 호송 도중 숨졌습니다. 먼저 출동한 일반 구급대가 있었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위드 코로나에 앞서 환자 응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배추의 잎이 마르고 밑동이 녹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배추 농사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간이 검사로 면역력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항체 검사로는 백신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인 스웨덴 기자가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출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기 때문인데, 뒤늦게 친부모가 아이를 찾으면 일이 복잡해질까봐 그걸 막자고 입양기관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생식능력 제거가 없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 가정법원은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강제하는 건 지나친 제약이라며 자궁 적출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법적 남성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조간브리핑 이승훈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에는 실패했습니다. 3단 로켓 엔진이 계획보다 빨리 꺼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뒷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300여 명이 새롭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 확산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추운 날씨와 일상 회복으로 인한 긴장감 완화가 겹치면서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이외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완화 초안은 오는 25일 공개됩니다. 엔진 점화. 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네,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시민들은 함께 환호하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오후 5시 정각 바다 건너 1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전망대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무슨 로켓 발사할지 궁금해요. 모두의 염원을 받고 솟아오른 누리호가 순조롭게 비행하자 전망대는 환호와 응원이 넘칩니다. 누리호가 시야에서 이미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나오는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전 눈물이 조금
맺었었습니다. 아들도 보고 있지만 같이 소리를 치면서 누리호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불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이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걸 본다는 게 참 뜻깊어서 오게 됐습니다. 강한 햇살에 바람까지 불었지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면을 놓치기 싫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엔진으로 발사되는 누리호를 보려고 왔습니다. 꼭 성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성공에 이르진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누리호는 성공적인 비행에도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로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쏜 지 3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위성입니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는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한국이 맡아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m급 위성을 탑재했다면 누리호는 15배인 1.5톤의 위성을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낸 게 1957년. 그 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과 인도뿐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합니다. 첫 위성 우리별 1호 이후 29년, 첫 발사체 나로호 성공 이후 8년 만에 누리호 발사로 한국은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외신들은 우리 누리호의 발사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가 한국의 자체 첩보 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남북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조명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AP통신은 누리호 발사와 모사체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러한 능력은 보다 발전된 통신위성을 보내고 자체 군사 첩보 위성을 획득하는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우주 야망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누리호 발사가 한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양측 모두 최근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우주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이 누리호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누리호 발사는 또한 무기 개발 확대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톤의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야심찬 우주 계획에 있어 큰 도약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1.5톤 화물을 지구 상공 600km에서 800km의 궤도에 올려놓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감시, 항해, 통신, 심지어 달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누리호에 지난 10년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 성남시청 비서실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뒷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결제 서류나 직원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이후 5차례나 진행됐는데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곳은 성남시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 이후 주로 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직원들 이메일이나 전자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생산한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 이루어진 뒷북 압수수색이라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폭력조 직원 변호에 대해서 조폭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조직폭력 유죄 판결 이후에도 같은 사람을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7년 3월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후 2명 가운데 행동대원 김모 씨가 위증 교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한 차례 더 변호를 맡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 금전 신탁 제도가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서 뇌물과 자금 세탁, 차명 계좌 등 특혜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해당 내역은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인지 답이 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면서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금융정보원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원팀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제대로 된 결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닷새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열했던 경선 과정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에 힘모으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한데 합쳐서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관계들 혹시라도 좀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 빨리 좀 치유하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하여!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도리어 역컨벤션 효과까지 거론되는 처지입니다. 경선 후 열흘이 넘은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잡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장면이라곤 이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낙연 전 대표 측 30의원의 화해 포옹 정도였습니다. 원팀의 키를 쥔 이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을 열었던 지난 14일 이후 부인과 단둘이 여행하며 잠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른된 뒤로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당의 대선 체제 역시 본격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경기도 국감에 주력했던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재차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는 보도는 양측 모두 오보라며 선을 그었지만 주말 안으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후보는 당장 원팀 선대위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 전 대표가 마음을 추스르고 복귀할 때까지 차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주당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민심 대장정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에 참배합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자리를 옮겨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민주정부 4기를 계승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짐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맞수 토론이 오늘 오후 5시 반 YTN 상암 뉴스케어에서 열립니다. 1라운드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라운드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시간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맞수 토론을 포함해 앞으로 5차례 TV 토론회를 추가로 연 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통화 녹음이 공개됐지만 김웅 의원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떳떳하면 출석해서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응수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저희와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가 윤석열 검찰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도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것도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차원이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콕 집어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수사기관 판단에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나아가 당시 대검 수뇌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지난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 직후 윤 전 총장이 측근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의혹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윤 전 총장 판결문을 분석하고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 입건한 것도 당시 야당의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시비에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면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응수했습니다.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을 전달하며 언급한 저희가 윤석열 검찰은 아니라는 김웅 의원 앞에 공수처가 어떤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8명으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56명보다 112명이 더 많았지만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144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81.9%인 1,121명, 비수도권인 18.1%인 247명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에 있지만 방역당국은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계속해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요인으로 겨울철 진입, 단계적 일상 회복 전 성급한 거리 두기 완화, 접종 완료자의 항체 저하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권 본부장은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며 동절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는 누구든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입국할 때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만 1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음성 확인서를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위조 여부 확인도 쉽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가나에서 온 입국자가 검역소에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입니다. 이름, 성별, 여권번호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입국자들이 제출한 음성 확인서 2,690건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11건이 위변조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비행편과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국가 위주로 현지의 우리 공관에 검증을 의뢰했더니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2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을 통해서라도 음성 확인서 위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외국 영사관에 이제 그 확인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어렵다. 음성 확인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각 병원에서 자체 발급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선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제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이 변조에 입국하면 방역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에 이 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200명이 넘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23명으로 3월 이후 가장 많았고 확진자는 5만 명에 육박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은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 의무화와 재택근무, 백신 패스 등의 대책을 담은 이른바 플랜 B를 실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올해 2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의 88%가 백신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 38,096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33,620명으로 사망자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고등보건연구소 측은 백신을 맞으면 고령이거나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어도 미접종자보다는 코로나19로 숨질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의 대다수 사업장과 상업시설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일간 문을 닫고 학교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세르기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시장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시는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몰, 헬스클럽 등 모든 상업 서비스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한 제약회사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만나서 샴페인까지 마셨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만난 장소도 관할 세무서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당시 종로 세무서장 김모 씨와 체납 징세과장 남호 씨 그리고 보령제약 안모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종로 세무서 휴게 공간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세정협의회가 진행 중이라며 막아섭니다.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세정협의회 하는데 지금 세정협의회 하는 게 맞아요? 일로 오고 싶어요. 세정협의회란 각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로 지난 1971년부터 50년째 세무서와 납세자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령제약은 종로 세무서가 관리하는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 19개 업체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령제약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의 만남이 수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령제약 측은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맞다고 시인했지만 관례적인 수시 업무 회의였을 뿐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종로 세무서 측도 비회원인 보령제약이 왜 세정협의회에 참석했는지 알지 못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핑계로 댄 세정협의회도 오랜 기간 로비 창구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한 회원사는 세정협의회에서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청탁하고 세무서장이 퇴직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고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섭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플루언서 16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세금을 피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 임차비를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뷰티와 먹방, 키즈 채널 등을 유튜버와 인스타그램으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16명의 인플루언서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와 해외 가상 계좌를 이용한 후원 소득을 탄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는 뒷광고 대가로 받은 수익 금액을 탄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플랫폼 광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 슈퍼카 세대의 임차료와 해외여행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탄로했습니다. SNS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콘텐츠 제작자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 계좌로 받은 후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를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도 대신 갚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 채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빌린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공유업을 해온 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외국 과세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하여 과세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 결제 대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또 법원과 검찰, 국세청 등 공직 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얻고도 소득을 탄로한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74명으로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젊은 빙상인 연대가 평창올림픽 고의충돌 의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심석희 선수의 소속팀과 후원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 당시 진상규명을 앞장서 외쳤던 젊은 빙상인 연대. 그로부터 2년 10개월, 이번엔 심석희의 고의충돌, 승부조작 의혹에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국가를 대표해 나서는 공적 영역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진정서를 받고도 석 달을 뭉갠 무능한 빙상연맹 행정도 질타했습니다. 2차 가해 시비가 있는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국가대표 경기나 훈련과 관계된 공적 의혹은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선수촌 안에서 팀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걸로 생각이 돼서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7일 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 빙상인들은 물론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초 고 박원순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매년 1억 6천만 원의 3년 계약을 맺었던 소속팀 서울시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석희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나이키는 계약 파기 여부를 놓고 법무팀 검토에 들어갔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까지 후원비를 지원하기로 한 KB금융그룹도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언급한 메달연금 박탈은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심석희는 올림픽 계주 금메달 2개 등 지금까지 연금 점수 605점을 쌓아 매달 10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만 장려금을 환수, 중지할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상승 피로감과 함께 정부의 대출 조회기가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4월 7억 원 후반이었던 매매가는 지난 8월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래된 거 보면은 제일 높게 거래된 게 7억 3천이니까. 식을 줄 모르던 집값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달입니다. 오름세가 주춤한 겁니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호가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0억 중반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호가가 10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데 이어 매수세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정부의 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거래가 지금 뭐 때마다 이 정도로 뉴스에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 절벽이 와 있습니다. 매도인의 호가와 매수인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다만 아직은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매수세는 크게 줄었지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난과 신규 아파트 공급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언제든지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강도 높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이금융권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폭도 가는 집값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의 뇌관을 해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대출자 개인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전체 금융 부채를 고려해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를 말합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허용을 은행에 지시했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선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책, 대출을 완화시키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시중은행에 막상 가보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지 6%대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치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가계대출 대책으로 높아진 대출 문턱에 자칫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오늘 때이른 추위에 가을이 짧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5도 선에 머물면서 쌀쌀하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안개가 걷히고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5.5도, 대전은 4도, 대구 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선을 밑돌면서 서울이 16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 18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서늘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에서 석탄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확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면서 지시한 상태지만 석탄 부족 사태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시성에 있는 대형 석탄 생산회사입니다. 근무 인력을 총동원해 하루 채탄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와 약속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时间上边、检修上边、劳动组织上边和智能化、自动化这个生产设备的这个管理上边，我们要提高它的这个保障率。 중국 정부는 석탄의 증산뿐 아니라 가격 인하를 위해 특단의 시장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가격의 하루 변동폭을 10% 이내로 제한했고 국영 탄광은 판매 단가를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석탄값은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석탄값이 연초 대비 이미 3배나 치솟은 상황이어서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하루 석탄 생산량은 정부의 목표치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느슨해지면 가격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거의 매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석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听取民生用能保供情况汇报，要求确保人民群众安全温暖过冬。 관변 매체는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석탄 확보 전투가 끝나려면 한두 달은 더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석탄 부족과 전력 대란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 시간 단축도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온 중국이 석탄과 전력 부족 때문에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 키워드입니다. 중국이 만든 한 예능 프로그램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현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을 베꼈다는 겁니다.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여우쿠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징어의 승리입니다. 제목부터 비슷하죠. 포스터에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를 사용한 디자인, 또 어린 시절 놀이라는 홍보 문구는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여우쿠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와 중국 내 비난이 거세졌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명백한 포절이라며 한국 프로그램을 왜 베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국 확진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7월부터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겨울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 보건장관은 앞으로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육군의 한 부대에서 술에 취한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만취 중대장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병사 A씨가 올린 글을 보면 만취한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얼굴에 소주를 뿌렸고요. 또 병사들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욕설과 함께 어깨를 4-4번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군은 해당 간부를 분리 조치하고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뒷광고로 번 돈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탈세 유튜버입니다. 이 유명 유튜버는 많은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았지만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콘텐츠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빌리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호텔을 다녔습니다. 또 직원과 촬영시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유튜버를 포함해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키워드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700억여 원을 받거나 또 받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 가운데 첫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와 8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엔 어떻게 기재될지 관심이었는데 뇌물 관련 혐의만 우선 적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먼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남욱 정영학 부동산업자 정모 씨가 돈을 나눠냈고 남 변호사가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다만 애초에 적용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을 이틀 연속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자간 대질 조사를 벌이면서 정영학 녹취 파일을 들려주는 등 기소 직전까지 사실관계 규명을 통한 유 전 본부장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대질 조사 어떤 부분 말씀하셨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700억 원 약정설 나오는데 여기 뭐 이행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요, 그럼 그건 아니. 오늘 혹시 대질 조사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대질 조사 혼나셨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농담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과 함께 공범 관계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해 추가 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성남시청의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서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까지 강제 조사에 돌입하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측근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포함한 이른바 핵심 4인방을 연이틀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를 소환해 밤늦게까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뇌물과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이들 4인방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한꺼번에 대질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 일부를 들려주면서 진술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로 불린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증인이 바뀌었다며 위증죄 고발을 예고했고 이 후보는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의 말이 오락가락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러면서 위증죄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며 재차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 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대선 주자들로 직접 옮겨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출 비리범을 비호한 윤 전 총장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의심한다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약탈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만약에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총장의 의지는 확실한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가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에 깊이 파고든 가운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민주당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우선 오늘 오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에 참배합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옮겨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1대1 토론이 오늘 오후 5시 반 YTN 상암 뉴스퀘어에서 열립니다. 1라운드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라운드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질문과 답변 시간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첫 도전은 비록 완벽한 성공에 이르지 못했지만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우주 관광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준비된 경쟁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300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했지만 누리호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5톤급 액체 엔진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도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해도 나로호 때의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액체 로켓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을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등 주력 분야에 참여한 기업만도 30개가 넘습니다. 그 엔진 자체의 극저온과 이제 초고온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연소 압력 조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제작 공정 개발 과정에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리호를 쏘아 올린 나로 우주센터의 제2발사대도 국산입니다. 러시아 도면대로 만들었던 나로 때의 제1발사대와 달리 현대중공업이 총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2010년 누리호 개발이 시작된 초기부터 산연 공동 설계센터를 구축해 관련 기술 이전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주 개발이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이미 뉴스페이스 시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민간 우주 관광 시대까지 열었습니다. 누리호로 시작된 국내 우주 산업의 성장이 음악과 영화, 드라마처럼 한국의 우주 산업, K-스페이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는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다음 도전을 위해서 3단 엔진 작동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된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임혜숙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2차 발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8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56명보다 112명 더 많았지만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144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81.9%인 1,121명, 비수도권은 18.1%인 247명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서 전환 이후 시행할 방역 의료 분야 대응체계 초안을 공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역 의료분과 중심의 대응체계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 방안 등 시안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체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95%가 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능을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기간에 16세 이상 10,000명에 대한 임상 3사 결과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코로나 속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역 대책을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단축을 모두 푸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도쿄. 다음 주부터 각 업소에 대한 영업 단축 요청 등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립니다.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갖춘 것으로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 자리에 앉는 인원수는 제한하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예외로 할 방침입니다. 닷새 연속 확진자가 50명을 밑도는 등 감염 상황이 진정된 데 따른 겁니다. 入院患者数は継続して減少しており、通常医療との両立が可能になりつつあります。 백신 접종 증명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로 나눠주지만 오는 12월 디지털 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면 사용이 빠르게 확산할 전망입니다. 위조를 막기 위해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 정맥을 인식해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한창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행 지원 캠페인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クラスターが発生して少し増加局面になったり、それからそれが一時的なもので下がったりということが起き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だから首都圏においてもそういった状況が今後予想されるわけです。 당장 이달 말 헬로윈 축제 인파가 감염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번화가에 가능한 모이지 말 것을 호소했고 경시청은 기동대 배치를 준비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경제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80% 이상 상승하겠으며 하반기에나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은 올해 배럴당 $70 선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몇몇 소비재 가격은 올해보다 더 크게 상승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류 대란 등 공급망 실패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항만 등 공급망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미국 경제를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arlier this year, the Wall Street outfit Moody's projected that the investments I'm talking about will create for the next 20 years on average 2 million additional jobs per year. Good paying jobs. 하지만 경제 문제는 당장의 바이든 리더십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최근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로 지지 응답 41%보다 11%포인트나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에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인플레이션이 꼽혔는데 응답자가 3개월 만에 16%포인트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최근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 상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면서 이처럼 미국에서도 경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소 석 달 이상 시행할 예정임을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으로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물가 안정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고위급 인사들의 개별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투자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21일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과 연준 이사 7명 등 고위 인사들은 앞으로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연준의 규제 대상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주식 매매만 금지해왔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연준 고위층은 펀드 등에 허용된 금융상품을 사거나 팔기 45일 전에 미리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연이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이 동반되면서 매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은 5.5도, 대전 4도, 대구는 6.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전과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아침 신문 일면은 모두 누리호입니다. 한국일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비행은 성공했지만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많은 과제를 남기기는 했지만 모처럼 국민이 환호한 15분의 리허설이었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위성을 원하는 곳에 보내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했다며 모자란 46초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인데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 중국, 러시아만큼 미국의 위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하던 환자가 병원에 긴급 호송 도중 숨졌습니다. 먼저 출동한 일반 구급대가 있었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위드 코로나에 앞서 환자 응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배추의 잎이 마르고 밑동이 녹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배추 농사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간이 검사로 면역력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항체 검사로는 백신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인 스웨덴 기자가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출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기 때문인데 뒤늦게 친부모가 아이를 찾으면 일이 복잡해질까봐 그걸 막자고 입양기관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생식능력 제거가 없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 가정법원은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강제하는 건 지나친 제약이라며 자궁 적출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법적 남성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조간브리핑 이승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